지금부터 기록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2장 금융 시스템의 개관을 봤습니다. 한 5가지 정도 이슈인데 먼저 금융시장의 기능이란 것은 이 그림으로 잘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돈이 남는 사람 돈을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는 것이다. 그것이 시장을 통해서 빌려줄 수도 있고 금융중개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시장을 통해서 빌려주는 것을 직접금융, 기관을 통해서 빌려주는 것을 간접금융. 그것이 바로 금융이다. 파이낸스, 금융의 기능. 그 다음 금융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몇 차원에서 봤죠. 그러니까 뭐 어떤 차원에서 보면 채무시장과 지분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시장이 뭐 주식과 채권시장이죠. 그죠? 채무시장, 지분시장. 또는 다른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도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거래소 시장, 또는 장외시장이라고 합니다. 거래소와 장외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다. 뭐 전통적인 분류고 이건. 그 다음에 이제 만기에 따라 가지고 단기와 장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과 장기 금융을 보통 자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보는 차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금융상품이죠. 그래서 금융상품을 지금 본 만기기간에 따라서 단기상품, 장기상품으로 나눠보면 단기상품은 소위 단기국채, 단기국채는 우리나라에서는 국채라는 용어를 국고채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고. 영어로 국채라는 것은 트레저리 빌. 트레저리가 소위 재무성, 디파트먼트 오브 트레저리가 재무성이고 트레저리가 국고입니다. 국가의 금고를 국고라고 이야기하죠. 트레저리. 그래서 트레저리 빌이라고 그러고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국고채, 국가의 금고의 채권이라고 해서 국고채라고 합니다. 그 국가라는 것은 지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정부 기관 여러 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 장관 명의로 발행되는 겁니다. 건설교통부 장관 명의로 발생되는 것은 국고채가 아닙니다. 기재부란 것이 기획재정부가 국가의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부처입니다. 그 부처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국고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단기 국고채는 없습니다. 짧은 것도 만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단기는 없고 뭐 미국 같은 경우 상당히 많죠. 여기 이제 미국채이기 때문에 다 미국 데이터가 나오지만 뭐 예를 들어서 페드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그거는 다 그냥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다 라고 바로 여러분들이 치환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것도 그냥 재무성 단기정권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나라 국고채, 단기 국고채라고 생각하면 되죠. 대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0이다. 그 다음에 은행들이 발행하는 단기금융상품은 CD죠. 그 다음에 기업들이 발행하는 단기금융상품은 CP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상업음, 기업음, 음입니다. 그 다음에 페더럴 펀드, 이것은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단기금융상품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거는 많이 있습니다. 용어는 다르지만 금융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은행이 금융채를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RP도 발행하고 있고 금융채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 기관별로 기업, 그 다음에 은행, 그 다음에 중앙은행, 그 다음에 국가에서 발행하는 단기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금융상품은 자본이죠. 자본은 뭐 주식, 그 다음에 채권, 회사채 채권, 그 다음 모기지, 이것도 사실은 채권에 가깝습니다. 뭐 정부가 발행하는 장기 채권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제일 큰 거는 주식이죠. 주식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제 금융시장이 이제 상당히 국제화됐다라는 거죠. 국제화됐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국제금융에서 더 보겠지만 이제는 채권도 자국에서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가서도 발행한다. 그래서 외국 가서 그 나라 통화로 발행하기도 하고 외국 가서 우리나라 통화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이 우리나라 와서 달러로 채권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내에서도 지금 달러가 많이 있죠. 그런 식으로 채권이 상당히 국제화되어 있다. 그래서 외국채, 유로 본드, 유로 커런시, 유로 달러라는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는 상식적인 용어니까 이 용어 내용은 다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주식시장도 상당히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세계화된 것이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여러분 근처 아니면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이 누구든지 지금 전 세계 뭐 선진국들 주식을 바로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뭐 작년 우리나라 개인들이 샀는 제일 많이 샀는 외국 주식은 아마존이더라. 아마존 주식이더라고요. 아마존. 뭐 그런 식으로 살 수 있죠. 외국 주식을 살 수 있고 외국인 또 우리나라 주식을 그냥 뭐 홈 트레이딩을 통해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계화돼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시장에 외국 주식이 상장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상장되기도 합니다. ETF를 통해 가지고 S&P 500 지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상장되고 아니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뭐 코스피 200 지수가 미국 시장에 상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접적인 투자, 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채권과 주식시장이 굉장히 국제화되어 있다. 그 다음 그걸 통해 가지고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정부 부채를 조달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 부채가 세계적으로 제일 큰 빚쟁이가 미국 정부입니다. 단일로서 가장 빚이 많은 주체가 미국 정부죠. 근데 그 많은 빚을 전 세계 나라, 전 세계를 통해 가지고 그 많은 빚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그 많은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 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라고 보니까 뭐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국 뭐 중국 정부라든지 등등 아니면 뭐 우리나라 정부도 많이 가지고 있죠. 일본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국가들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 또 그 외에 개인들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위 금융시장의 국제화를 통해 가지고 금융의 스코프를 넓혔다. 그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근데 뭐 금융에 대해 가지고는 물론인데 뭐 국제화에 대해 가지고는 이번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너무나 국제화 이것이 지금 오히려 이런 전염병의 확산을 굉장히 빨리 만들어버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전 세계 비행기가 다 끊기고 여행이 다 끊기고 갑자기 국제화가 지금 다 스탑되는 이런 지금 혼란에 빠져가지고 국제화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구조가 또 바뀌지 않느냐 지금 그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금융 부분에서는 뭐 이거는 사람이 움직인 거 아니니까 별 차이는 없을 거라고요. 자, 그게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또 다른 5번째는 금융중개기관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그러니까 직접 금융을 주로 이야기했죠. 금융시장, 금융상품은 직접 금융입니다. 자, 금융중개기관은 간접 금융이죠. 간접. 금융기관 이야기입니다. 그럼 금융기관이 왜 필요하냐? 직거래하면 되지 왜 필요하냐? 금융기관의 존재 이유는 이 3가지 문제입니다. 거래 비용, 그 다음에 투자자의 위험 줄이는 거, 그 다음 3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줄여주는 거. 그 3가지의 기능 때문에 금융기관이 존재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3가지 문제가 금융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물건에 대해 가지고 서로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냐, 사지 않느냐. 여러 물건 중에서 물건을 고르는 기준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 물건의 품질이죠. 물건의 품질이죠. 품질이 내 가격이 가성비가 되고 품질이 괜찮으면 다 사는 겁니다. 물건은 오히려 쉽게 구합니다. 물론 뭐 내구재를 구하려고 그러면 물건을 품질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긴 봐야 되겠지만 근데 금융의 품질이 뭐냐? 금융 돈은 다 똑같은데 그냥 빌리면 되는 거지. 근데 다 다르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어떻게 빌리느냐? 누구한테 빌려주느냐? 그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차이가 바로 거래 비용과 투자자 위험과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입니다. 거래 비용은 금융 거래를 수행하는 데 드는 시간과 돈입니다. 돈도 되고 시간도 되는 거죠. 즉 누구한테 빌릴 것이냐? 어떻게 빌려줄 것이냐? 맡길 때를 찾고 그 다음에 빌릴 때를 찾는데 시간이 들고 돈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뭐 유명한 믿을 만한 은행이 하나 있다.
우리나라에 3대 은행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믿고 그냥 제일 가까운 데 가가지고 돈을 막, 요즘 뭐 가지도 않죠. 인터넷으로 맡기기도 하고. 예, 뭐 그래 되면 그 경우는 이제 규모의 경제력가 달성돼 가지고 굉장히 거래 비용이 낮은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조그만 금융기관이다? 그럼 찾기도 힘들고 영업하기도 힘든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에 따라 가지고 이 거래 비용이 차이가 있고, 거래 비용을 낮출수록 더 소위 양쪽, 빌리는 사람, 저축하는 사람이 다 더 저비용으로 빌릴 수도 있고 저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 비용을 낮추는 것이 금융기관의 주 기능입니다. 규모의 경제, 당연하겠죠. 클수록 거래 비용이 낮아집니다. 또한 클수록 서비스 품질이 좋아지는 거죠. 이게 규모의 경제고. 그 다음 투자자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줄여준다. 자, 금융은 제일 큰 게 위험입니다. 위험이란 것은 어떤 위험이냐? 소위 부도 위험입니다. 맡겼는데 돈을 떼인다. 빌려줬는데 떼인다. 이게 부도 위험이죠. 물론 이제 금융상품을 이야기하면 가격 변화 위험도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건 이제 조금 다른 차원이고, 일반적으로는 부도 위험이죠. 투자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이것을 낮춰주는 것이 금융기관의 기능입니다. 없앨 수는 없어요. 그건 본질적으로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있고, 제조업, 서비스업이든지 기업이 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그 자체 기업의 그런 부도 위험은 존재하는 거죠.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더 부도 위험이 낮냐, 높냐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가장 부도 위험이 낮은 것이 국가입니다. 국가죠. 국가마저도 부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돈 빌려줬다가 떼이는 경우도 최근에 많이 발생했죠. 가장 최근에는 거의 선진국 국가도 그렇게 돈을 거의 떼먹는 정도로 갔습니다. 다 떼먹진 않지만 소위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탕감을 받았죠. 대표적인 게 유럽의 소위 픽스 경우,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그 다음에 그리스, 이 네 나라죠. 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위험입니다. 이 위험을 금융기관이 전문적으로 낮춰준다. 없애지지 못하는 낮춰준다. 낮춰주는 제일 큰 방법이 위험 분산입니다. 분산이죠. 위험 분산을 잘 시켜주죠. 분산 투자를 잘 시켜줍니다. 그 다음 금융기관의 또 더 전문적인 기능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좀 낮춰준다, 완화시켜준다. 라는 거죠.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낮춰준다. 이게 이제 이거는 소위 아까 이야기하는 부도날 위험이죠. 부도날 위험은 사람마다 차이가 난다, 기관마다 차이가 난다고 했죠.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를 어떻게 잘 알 것이냐라는 얘기죠. 역선택이라는 것은 위험이 높은 차입자를 피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이미 그 신작에서 다 배웠죠. 경제학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미시에서도 배우고 레몬 프라브리 쪽이죠. 그러니까 위험이 높은, 결국은 돈을 빌리는 사람은 투자가 안전한 사람은 가능한 한 안 빌리려고 그래요. 자기 돈으로 하려고 그러고, 투자가 위험할수록 남한테 많이 빌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역선택이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위험한 사람을 피하느냐, 그것이 전문가가 잘 알겠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전문가니까 그걸 일반 사람보다 더 잘할 것이다. 그 다음 도덕적 해이는 빌려주고 난 뒤에 빌린 돈 가지고 얼마나 소위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안전하게 잘 운영할 것이냐. 그냥 빌렸다고 해가지고 그거 들고 그냥 날라버렸다. 그거 들고 자기가 그냥 써버렸다. 그럼 나중에 갚을 때 못 갚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잘하면 관리고, 더 속된 말로 하면 감시를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죠. 그 능력이 전 금융기관이 더 있다. 그런 차원에서 금융기관이 필요하다. 이거구나. 결론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중개기관이라고 하죠. 금융중개기관은 소액 저축자와 차액자가 금융시장의 이득을 누리게 한다. 금융의 이득을 누리게 한다. 이득을 누린다는 것은 저축자는 좀 더 이자율을 많이 받고 차액자는 조금 더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만든다. 라는 것이 이 금융중개기관의 기능이고,
그 다음에 뭐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한 인프라와 무형의 인프라와 역사와 그 다음에 뭐 그 음력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작은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해서 시작하죠. 그리고 금융기관을 통해 가지고 금융의 인프라가 잘 쌓였으면 그때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채권시장이 제대로 된 것이 1980년대 90년대 되어가지고 제대로 돌아간 겁니다. 80년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할 때 이자율을 쓰는데 이자율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자율이 채권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채권의 만기 수익률인데 그 데이터가 있는 것이 뭐 80년대 후반부터 있습니다. 그 전 데이터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데이터가 있긴 있는데 그건 실제 시장을 제대로 반영을 못한다. 그 이야기는 시장이 제대로 안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진국이 되고 경제 규모가 돼야지 그때는 금융시장은 생깁니다. 자, 금융중개기관의 기능, 간접금융. 금융중개기관의 형태. 형태는 이제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이제 교재를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 교재를 썼다가 얼마 전에는 허바드 책을 썼다가 지금 다시 이 책으로 되돌아왔다고 이야기했죠. 미시킨 책으로 왔는데 뭐 제일 처음에는 미시킨 책을 써봤다가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나라마다 금융 시스템이 다 틀려요. 아까 금융 상품을 봐도 생소한 상품이 많이 있었죠. 금융기관을 봐도 여기 보면 우리가 못 본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라마다 금융기관과 상품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책을 써봤는데 또 우리나라 책은 거기에 비해 가지고 너무 장황하고 그런 좀 설명이 그래가지고 본질적인 내용을 잘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또 영어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뭐 수업 시간에 미국의 제도나 미국의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시험 문제는 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금융기관을 이야기한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분류는 이거죠. 은행, 예금은행.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은행이라고 하면 됩니다. 은행. 그러니까 소위 시중은행, 지방은행 또는 외국은행까지 포함한 은행이죠. 그러나 이건 다릅니다. 저축대부조합, 상호저축은행. 우리나라 저축은행이라고 되어 있죠. 저축은행은 은행이 아닙니다. 금융위기 때 어떻게 로비를 해가지고 상호 신용금고가 은행이라는 이름을 로비를 잘해가지고 붙였죠. 그런 뒤에 엄청난 저축은행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은행이라 붙였으니까 그냥 시중은행과 똑같은 줄 알고 예금을 했죠. 저축은행은 대신에 이자는 많이 준다고 하죠. 이자는 많이 왜 주느냐? 위험하니까 주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망할 때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90년대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이전에는 거의 우리나라 저축은행이 200개가 넘었는데 지금 대부분 망하고 한 40개가 160 정도가 망하고 그래서 엄청난 국가 세금이 낭비가 됐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은행이라고 합니다. 은행은 진짜 은행만 은행이고 나머지는 비은행이라고 하죠. 뭐 그거는 이제 큰 차이는 통화신용 기능이 있느냐, 신용 창출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예금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로 이제 구분되는데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 저축은행 또 거의 예금자 보험이 같이 집어넣으면서 그 경계가 굉장히 희미하게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분류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은행, 비은행 이런 거 있고 그 다음 계약형 저축은행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요거는 이렇게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은 사실은 세 개로 나눠지는데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 다음에 재보험. 재보험은 전문적이라서 뭐 잘 굳이 몰라도 되지만 주 부분은 이제 생명 손보죠. 생명은 생명 관련된 부분이고 손해는 손해 관련된 인사가 관련되지 않은 부분. 뭐 자동차 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을 손해보험이라고 하죠. 화재보험, 해상보험 이런 겁니다. 그 다음 투자은행. 투자은행은 우리 용어로 이야기하면 그냥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사. 근데 정권사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많이 바뀌었죠. 정권사라는 이름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 옛날에는 두 개가 같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그 두 개를 분리시켰죠. 그래서 모든 정권사들이
그 정권 부분과 자산 운영 부분을 나누라 라고 해가지고 모든 회사마다 두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권사가 있고 자산 운영사. 소위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 정권사는 펀드를 파는 회사입니다. 파는 회사, 운영하는 회사가 나왔죠. 이 전체가 정권사라고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권, 그 다음 뭐 뮤추얼 펀드라는 것이 소위 펀드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분류는 네 가지 분류입니다. 은행, 비은행, 보험, 정권. 은행, 비은행, 정권, 보험. 이렇게 네 개 정도로 분류된다. 규모는 그냥 참고로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규제. 투자자에게 이용 가능한 정보의 확산을 위해서 규제를 한다.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규제를 싫어하죠. 기본적으로 우리 아담 스미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라. 시장 기능에 맡겨라. 그 이야기는 정부가 개입하지 마라. 그 이야기는 규제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인데 금융에 대해서만은 아닙니다. 금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제하라. 라는 것이 경제학 내에서도 다들 생각입니다. 왜 철저하게 규제해야 되느냐? 규제가 제일 심한 부분이 금융입니다. 금융인데 왜 규제해야 되느냐? 투자자에 대한 이용 가능한 정보를 확산시켜 가지고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을 경감시키고 내부자 거래를 억제해야 합니다. 요 경우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주식시장 같은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투자자한테 이용 가능한 정보의 확산, 공시 의무를 줍니다. 그래서 매년 기업 살림살이 했는 결과를 재무제표로 발표하라. 그것도 너 멋대로 하지 말고 외부 그 감사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 재무제표 감사를 받아서 발표하라. 감사에서 승인을 받아서 발표하라. 믿을 수 있는 값으로 감시를 잘해가 발표하라. 왜냐하면 소위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 문제를, 그러니까 그 회사가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투자를 받고 난 뒤에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회사의 성질에 대해서 제대로 투자자한테 알리고, 그런 걸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걸 강제합니다. 강제. 소위 규제죠. 강제하는 거죠. 그 다음 내부자 거래를 억제하고, 내부자 거래를 하게 되면 다른 투자자들은 완전히 손해를 보는 거죠. 누가 내부자 거래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불공정 경쟁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규제를 합니다. 또한 금융중개기관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앞에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이고, 두 번째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죠. 쟤들이 알아서 하겠지 라는데 그게 항상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쉽게 우리나라도 경험했지만 금융위기가 98년에 금융위기가 생겼다. 모든 은행 다 부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충격이 하나 발생하면 모든 금융기관이 한순간에 다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이 한 개라도 부도가 나가지고 문 닫으면 금융이 얼스타 됩니다. 그러면 실물이 문제가 없더라도 금융이 안 돌아가서 실물까지도 다 부도가 나는 거죠. 경제가 망해버리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항상 감시 감독합니다. 진입 규제. 그러니까 함부로 은행을 못하게 하죠. 은행 하려고 그러면 굉장한 큰 여러 가지가 요구를 합니다. 정보 공시하고 자산 업무에 대한 제한을 하고 예금 보험을 또 만들어 놓고 경쟁 제한을 한다는 거죠. 경제학의 기본은 경쟁을 시켜라 라는 건데 금융의 많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융은 그런 차원에서는 일종의 공공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규제기관으로는 여기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은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딱 두 개만 알면 될 겁니다. 금융의 규제기관은 금융감독원. 감독원이 제일 대장입니다. 감독기관. 그 다음에 연방예금보험공사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있습니다. 근데 예금보험공사도 다 감독원에 따라 가지고 금융위원회에 따라 가지고 다 거기 움직이는 것이고 감독원이 최고 규제기관이다. 물론 그 감독원의 감독 방향을 결정짓는 금융위원회가 있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두 구조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일 상위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금융감독원이 실제적으로 감독을 합니다.
뭐 현재 뭐 여기 이제 재무금융학과 학생 등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금융감독원 원장이 재무금융학과 교수님이셨던 윤석헌 교수님이 지금 감독원 원장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금융감독의 최고 부분을 지금 책임지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을 따라서 뭐 또 월급을 30% 삭감을 하시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또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다 월급을 다 삭감을 하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의 감독기관의 제일 메인은 금융감독원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트별로 정권, 은행, 뭐 보험 다 나눠져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 모아가지고 사실은 9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나눠져 있었습니다. 나눠져 있었는데 98년 금융위기를 한번 겪고 나니까 그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감독이 제대로 안 되더라 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다 합쳐버렸죠. 합쳐가지고 금융감독원 산하의 모든 금융기관별로 파트별로 나눠서 금융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이 2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1장, 2장은 다 인트로덕션이죠. 질문. 자, 그 다음에는 3장은 화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봅시다. 여러분들이 냈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뭔가 하면 3장 내용을 이해하는 바탕이 되죠. 3장, 4장 내용을 이해하는 바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본 과제로 낸 다큐멘터리, 이거는 KBS 이방송의 걸작 다큐멘터리인데 KBS가 만든 것은 아니고 외국 다큐멘터리에다 자막을 붙인 겁니다. 자막을 붙이고 이 외국 다큐멘터리도 원작이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니얼 퍼거슨의 돈의 힘이란 그런 책의 내용을 그냥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책의 내용 그대로 그것을 6개의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 니얼 퍼거슨 영국 사람인데 지금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있죠. 여러분들이 본 영상 중에서 제일 엉터리 부분이 니얼 퍼거슨의 소속에 대한 자막입니다. 경제학과 교수가 아닙니다. 그분은 경제학과 교수가 아니라 역사학과 교수입니다. 역사학과 교수고 영국에서부터 역사를 전공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서도 역사학과 교수입니다. 역사학과인데 전공이 금융역사입니다. 금융사. 금융의 역사를 전공하는 분인데 대부분 비경제학자들이 쓴 책 아니면 비경제학자들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경제학자들이 보면 황당한 이야기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정을 안 하는데 이 니얼 퍼거슨의 책은 굉장히 잘 썼습니다. 진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국에서 만드는 건데 영국하고 미국의 PBS 공영방송이죠. 거기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제작해서 방송을 했는데 2009년 인터내셔널 에미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다큐멘터리로는 뭐 가장 최고의 다큐멘터리로 수상을 받았죠. 충분히 그럴 만한 다큐멘터리 같아요. 그리고 이 책 돈의 힘 The Ascent of Money인데 이 책이 사실 우리나라에 2002년에 번역이 됐어요. 번역이 되가 나와 있는데 그때는 책이 현금의 지배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난 뒤에 이 책에 대한 수요가 다시 많으니까 책이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금융의 지배라는 이름으로 다시 출간돼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있는데 내가 대출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예. 이 책입니다. 책인데 자, 이 책을 보면 이 번역이라는 게 얼마나 좀 뭐랄까 다르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번역은 돈의 힘이죠. 2002년 번역은 현금의 지배. 영어는 똑같습니다. Ascent of Money인데 현금의 지배, 머니를 현금으로 번역을 했다.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이 금융과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구글 번역기에다 돌리면 이렇게 나올지 모르죠.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 최근 번역은 금융의 지배라고 또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돈이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조금 더 뭐가 너무나 속된 말인 같아가지고 좀 있어 보이는 금융이라는 용어를 썼죠. 금융의 지배. 힘, 여기서는 힘, 여기는 지배라는 건데, 참, 어느 게 맞는 건지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어센트를 힘으로 번역할지, 지배로 번역할지. 어센트라는 것은 오르는 겁니다. 오르는 거. 에베레스트 산을 어센트한다, 오른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다. 그런 걸 어센트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오르는 건데 돈의 오름,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이상하고, 그거의 돈의 질이라고 할지 돈의 힘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책의 번역, 이분이 인문학 소양이 있는 분이고 역사와 종교에 대해서 해박한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쓰고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종교적인 단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 번역이 만만찮아요. 만만찮아가지고 그냥 번역해 놓으면 그 제대로 된 뜻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6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유튜브에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링크를 이렇게 다 줬습니다. 1부가 탐욕의 시작, 2부가 지불 약속, 3부 주식시장, 4부 이렇게 5부 6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1부는 탐욕의 시장, 소위 산장 내용입니다. 우리가 배울 화폐. 화폐가 뭐냐? 2부 지불 약속이라는 것은 채권입니다. 채권에 대한 설명이죠. 3부 영어로는 블로잉 버블입니다. 블로잉 버블인데 번역을 이렇게 해놨네요. 주식시장의 급등과 붕괴. 블로잉 버블, 주식시장을 설명한 게 3부입니다. 4부 이거는 보험을 설명했다. 보험하고 파생금융상품. 보험과 파생금융상품을 설명했고, 5부에는 부동산. 그 다음 6부에는 조금 다른데, 이제 중국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떠오르고 있으니까, 이 금융에서의 지금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이 금융의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뭔가를 말을 풀어놨습니다. 자, 뭐 6부를 빼고 나면 이거 특히 1, 2, 3, 4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화폐금융론입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가 화폐금융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입문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다큐멘터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화폐금융론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걸 한번 보라고 다들 추천합니다. 근데 이번 학기에는 다행히 또 몇 시간이 돼 있어가지고, 아예 과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장 내용 화폐, 그 다음에 4장 내용 채권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보고 과제를 냈죠. 나머지도 시간 남으면 보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괜찮고. 그 다음에 그 게시판에 또 하나 추천했던 영화를 하나 집어넣었죠. 그죠? 빅숏. 아주 재밌게 본 영화인데, 이 과제를 내지는 못하는 것이, 이거 학교 도서관에는 DVD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보려고 그러면 돈을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제를 못 내지만, 혹시나 볼 수 있으면 그 영화도 한번 보라고요. 그게 미국 금융위기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전문적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까지 나와가지고 드라마인데, 영화인데, 그 사람까지 등장해가 중간중간에 설명까지 해가면서 진짜 전문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위 금융상품들, CDO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해서 돈 벌고,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소위 나쁜 짓을 했는지 굉장히 현실적이고, 진짜 딱 소설적인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잘 설명한 겁니다. 월스트리트 금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니얼 퍼거슨이 많은 책을 썼어요. 시뮬레이션, 더 그레이트, 디제너레이션, 퇴보, 위대한 퇴보,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 다음에 또 그 유명한 돈의 대명사 로스차일드, 이 가문에 대한 이 2권짜리 큰 책을 썼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에서 잠시 봤겠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하이파이낸스, 콜로서스, 최근에도 또 썼어요. 자, 이런 많은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경제, 금융에 대해 가지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눈을 뜰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싶을 때 이런 책을 추천하고 싶고요. 자, 전체 시리즈의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일단 일부에 나와 있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부 내용이 아니라 전체 인트로덕션 파트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 사람 이야기가 거기서 나레이션 하는 분이 니얼 퍼거슨입니다. 그 하버드 교수, 경제학과가 아니라 역사학과 교수입니다. 니얼 퍼거슨이 나레이션 하는 분인데 직접 본인이 나레이션도 하죠. 이 책에서 뭘 다루느냐? 돈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다룬다. 금융사의 뒷이야기. 많은 자료와 객관적인 자료와 그 다음에 자료, 그러니까 원자료의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재밌는 거를 다 끌어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책이나 다큐멘터리가 재밌습니다. 자, 은행의 지원으로 르네상스 운동이 전개된 과정. 금융, 은행이, 돈이 세계 문화, 인류의 발전 과정에 어떻게 기여를 했느냐. 르네상스라는 것이 사실은 유럽의 부흥과 산업혁명의 바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사람들이 많이 이태리 여행을 많이 가죠. 지금 이태리가 굉장히 안 좋은 사정이지만 많이 여행을 가고 그 찬란했던 문화에 대해 사람들이 로마가 아니라 르네상스 문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찬란합니다. 그것들을 만든 과정. 그 다음에 또 채권시장 움직임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렸다. 로스차일드. 자, 이 내용을 밑에 이야기합니다. 돈이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된 과정 또는 장대한 역사적 현상 이면에서의 금융이라는 건데 이 메디치 가문 이야기는 뒤에 여러분들이 과제에서 봤겠지만 동방산수를 활용해 가지고 부를 모았죠. 메디치가. 어떻게 돈 모았냐? 나름대로 노하고였던 거죠. 동방산수를 자기들이 먼저 산수해 가지고 계산하는 지금 보기에는 황당하지만 지금 보기에는 그런데 사실은 지금과 같은 그런 산술 방법조차도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런 것 자체 하나의 변화 자체가 소위 개선이라고 볼 수 있죠. 획기적인 발전도 아니고 그냥 다른 걸 이용해서 개선을 시키는 건데 그거 하나 자체가 굉장한 이런 발전을 시킬 수 있다. 그 덕에 메디치가가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소위 문화에 지원을 하면서 르네상스가 꼽혔습니다. 그 다음 채권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렸다. 메디치 가문 이외에 또 유명한 금융 가문이 이거보다 메디치보다 더 유명한 것이 로스차일드죠. 로스차일드 가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유산만 남아있죠. 박물관만 남아있지만 로스차일드 가문은 여전히 금융기관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로스차일드가 채권시장의 채권의 공급에 따라 가지고 전쟁의 승패를 갈렸다. 소위 나폴레옹이 제기를 로스차일드가 막았는 셈입니다. 이런 것들. 물론 이 과정은 나중에 로스차일드 책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사실은 로스차일드가 어떤 쪽의 편을 들어가지고 했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영국 쪽이 로스차일드를 잘 이용했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잘 찾아가지고 이용함으로써 적기에 전비를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전쟁 결국은 물건 싸움이고 사람 싸움입니다. 물건과 사람, 무기와 사람이라는 것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력이 국력이고 전쟁의 바탕이 된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기반으로 대영 제국이 일어났다. 주식시장의 기반으로 대영 제국, 영국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화폐 가치의 붕괴가 프랑스 혁명을 초래했다. 로스차일드 그 가문의 이야기 읽어보면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그 유명한 프랑스 혁명, 단두대, 여러분들 잘 들어봤겠죠. 이것도 이 트리거는 결국은 화폐 가치 붕괴입니다.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그랬던 거죠.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화폐 가치가 붕괴돼서 사람들이 못 살겠다라고 나옵니다. 돈의 번영이 인간의 번영, 금융사는 반복되는 위기 과정입니다. 반복되는 위기 과정이고 그런 차원에서 돈이라니까 사람들 다들 눈이 번쩍 떠져보죠. 그런 과정에서 이 역사와 연계된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돼 가지고 과거에 사람들이 많이 읽은 것들이 화폐전쟁 그런 책은 거의 완전히 무협지입니다. 무협지고 전혀
정보가 없고 그냥 소설의 따름이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되는 상식을 넓힐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을 음모론으로 이야기할 따름인데 이거는 정확한 사실 자체를 역사를 정확하게 잘 묘사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원인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줘가지고 도움이 되는 겁니다. 즉 이야기들이 뭐 프랑스 혁명, 워터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을 패배시킨 것, 그 다음에 뭐 또 최근에 이야기하면 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 뭐 이런 것들에도 금융에 따라서 얼마나 역사가 바뀌는지를 잘 설명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1부는 탐욕의 시작, 돈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설명을 못하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걸 먼저 한번 설명을 하고 난 뒤에 3장으로